저는 일부 지방은 24년 초중반에 기회 올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는 돼야 괜찮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를 내렸을 때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저는 진짜 바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 혹시나 이제 빅데이터 바라보면 2023년 네. 야 이거 진짜 없을 것 같긴 한데 유망 지역이 네. 뭐 혹시나 있나요? 23년의 유망 지역이요? 네. 관심을 두는 지역이 있습니다. 23년 연말 즈음에. 연말 지역.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방 지역들, 거기고요. 또 수도권도 조금 있는데,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어떤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뭘 보냐면 전세 대비한 저평가를 먼저 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전세는 전부 다 실거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 매매 가격도 이만큼 올라가는 게 본질적인 가치 대비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10%가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8%밖에 안 올랐다라는 건 뭐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전세가 10% 올랐는데 매매가 15% 올랐어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런 원리로 만든 게 이 저평가 인덱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니까 이걸 제가 전국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1등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이것도 데이터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또 다릅니다. 근데 일단은 누구나 다 가장 많이 보는 KB부동산, 이것도 월간으로 바꿀게요. KB부동산 통계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등이 누구죠? 1등이 김해입니다. 네. 그래서 김해가 지금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고요. 그다음 청주시 서원구, 창원시 성산구, 울주군, 당진시, 포항시, 창원시 뭐 이렇게 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자, 수도권에서는 그나마 지금 평택이 39.8이에요. 그래서 평택이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성 여기 보시면 안성도 있죠. 자, 평택은 언제가 제일 저평? 2020년 이렇게 올라갈 때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졌다 좀 올라가고 있죠. 즉 여기는 뭔가 실제 수요인 전세가 좀 몰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성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서 좀 외곽 지역이죠. 안성도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를 같이 봐야 되냐? 입주물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역이면서 만약에 앞으로 입주물이 없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에 유망 투자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럼 이 밑에는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는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가 꼴등이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수원시, 용통구, 영등포구, 노원구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가 이런 데는 그만큼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만큼 그렇죠. 그만큼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죠.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부자분들은 혹시 좀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있나요? 부자분들은 예테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금 테크. 네. 네, 지금은 뭐니 해도 예금이 지금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네. 굳이 리스크를 안고 그렇죠. 딴거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회를 아마 주식이나 경매 쪽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타이밍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3년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이건 예금이라고 얘기하실까요? 글쎄요. 돈은 23년 어느 즈음에는 저는 주식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시죠?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저는 뭐 23년 중순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지금 과연 하기 좋은 때인지 안 좋은 때인지를 다양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근데 제가 이걸 만들고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종합적인 데이터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였냐?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분명히 싸다. 싼 거는 맞다. 근데 그것 빼고는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더 싸질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조금만 좋아지면 금방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아마 저는 내년 어느 즈음이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하지만 내년 어느 즈음에는 다시 또 주식 쪽으로 돈이 또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가 만든 주식 투자 체크리스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결정적으로 오기 전까지는 일단 좀 자산 배분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뭐 각자의 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 이제 뭐 주식이나 예금이나 너무 뭐 달러나 다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적당하게
적절히 본인의 어떤 성향과 재산의 규모를 감안을 해서 자산 구성을 좀 하시고 계시다가 그리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예금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뭔가 결정적인 시가 오게 되면 그때는 뭐 부동산 급매물도 잡아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주식도 또 사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부동산 하락기가 대표님이 생각한 것보다도 좀 더 가팔랐죠, 하락기가. 더 가팔랐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 하락을 맞추신 분들도 좀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2027년, 뭐 네. 30년까지 네. 쭉 하락한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보지 마. 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네. 하락을 맞추신 분이지만 그분은 이제 이게 너무나도 가팔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분량이 그렇게 많지도 하고 하니까 네. 수도권 기준에 했을 네. 때는 한 2024년, 5년부터는 다시 이제 딱 오를 수도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 입장인가요? 저는 원래는 제가 올해 초에 그때만 해도 27년 정도 즈음에 바닥이 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좀 길었네요. 여기 이제 중순 넘어서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한 4년 말에서 25년 정도로 지금 뷰가 바뀌었어요. 되게 많이 당기셨네요. 많이 땡겼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나요? 저는 대부분,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알아맞추신 분은 거의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한 바닥을 한 27년 어느 즈음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4, 5년쯤에 바닥에 또 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좀 분들. 짧게 얘기하시는 분도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도. 김경민 교수님도? 네, 그러시구나. 한 24년, 5년부터. 네. 저도 그러면 김경민 교수님하고 뷰가 같아요. 그 정도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요? 하락이 그냥 가팔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즉, 그만큼 빨리 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빨리 싸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죠. 그렇죠.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네, 저는 뭐 누가 뭐라 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가 보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의 매수 시점이 왔다. 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매수 시기를 아직은 가늠만 할 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로 모든 미래를 몇 년 뒤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24년, 25년 정도로 얘기했지만 앞으로 23년 말 정도가 되면 좀 더 명확하게 24년과 25년의 그림이 보여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수라고 따지면 이 미래 예측이 이 사냥감이면 이 데이터라는 이 총을 가지고 제가 계속 겨냥을 하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정확한 시기를 좀 가늠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부 지방은 24년 초중반에 기회 올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25년 정도는 돼야 괜찮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뷰는 제가 처음 봤던 27년보다 훨씬 더 많이 당겨졌다. 왜?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어쨌든 주식, 뭐 부동산 다 위기인데 위기 이후에 또 언젠가는 다시 자산 버블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지랑 그다음에 현재 위기 속에 있는 우리는 지금 네. 좀 뭘 해야 될까요? 자산 버블이 오는 신호를 저는 뭘로 보냐면 자,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멈출 겁니다. 그리고 내리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내리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서 금리의 바닥이 왔을 때 이때가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또다시 어떤 이런 자산 버블이 시작될 수 있는 그 결정적 시기가 금리의 바닥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초입이 아니고요. 금리를 내리는 초입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내려서 바닥이 왔을 때. 그래서 금리를 내렸을 때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저는 진짜 바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버블은 언제나 또 찾아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찾아와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라면 정말 이제 영끌에서 뭐 오피스텔, 토지, 빌라, 뭐 아파트, 빌딩 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반대로는 그때 누군가를 팔았잖아요. 그 판도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통장에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투자하려고. 명언이네, 명언. 네. 그 돈 어디 있냐? 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수들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싸지게 되면 다시 또 선수들은 또 뛰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산의 버블은 이거는 거품과 이런 공포는 계속 시간 텀을 두고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냐? 공부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많이 보시고 또 누가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아닌지 이것도 이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왔잖아요. 왜? 결정적 시기에는 이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즉 자산시장이 버블일 때는 뭐 다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막상 거품이 빠지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그때는 모든 게 진실이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뭐 지나친 상승론자, 지나친 이런 또 하락론자도 저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이런 의견들을 또 김작가 TV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대표님의 2시간 인터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네. 이제 금리 관련해서 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줄 몰랐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오르는 폭이 어차피 많지 않다. 네. 5%대 이제 초중반일 그렇죠. 거다. 네. 했는데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맞아요. 이제 거기서 멈추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작년에도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 맞아요. 작년에 그랬다가 올해 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년에는 자칫 지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자금 신용 경색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어요. 돈을 못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IMF 때처럼 시중금리가 순식간에 폭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건 뭐냐? 수요와 공급이에요. 지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돈을 못 구해. 그럼 시중금리가 어떻게 돼요? 폭등을 하죠. 이거는 기준금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 여기저기서 돈을 필요한 사람들은 많아지고 돈 지금 빌려줄 데는 없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좀 사이즈 좀 되는 기업들 하나씩 무너지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시중의 금리가 순식간에 폭등을 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대비할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일단은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새해에 이제 2023년에 혹시 모를 리스크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오늘 김작가 TV 2022년은 마지막 촬영이고 또 이제 신년에 뵈야 될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덕담이랑 혹시라도 남겨주고 싶은 뭐 투자 좋은 한마디 있으시다면. 다사다난한 2022년 다들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들 다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 행운의 여신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고요. 세상에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게 성공이에요. 어쩌다 한번 잘 되는 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투자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칙을 내가 한 3가지 정도 꼽아보시고 또 내 투자에 대한 원칙도 한 3가지 정도는 꼽아보시면서 그리고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둘씩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시다 보면 지금 힘드셔도 나중에는 굉장히 행복한 또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에서 공감 가는 게 저도 주변에 보면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있지만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사는 분들은 흔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새해는 이제 항상 신년에는 작심삼일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1년 내내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모델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서는 김기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